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에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여의도 청년 정치입니다. 여야의 진짜 청년 정치인들 두 분을 모시고서 참신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시각 얘기를 갑자기 하다 보니까 말이 막 꼬입니다. 예. 어쨌든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참신하도록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네. 거는 교수님 너무 진심이 나오신 거 아닙니까? 참신하겠습니다. 말이 꼬였어요. 저 분발하겠습니다. 아, 예. 네. 말이 꼬였어요. 근데 이게 요새 날씨도 덥고 가만히 있어봐. 올림픽이 언제 끝나죠? 이제 끝날 때가 됐잖아요. 8월 12일 아닌가요? 8월 12일 날 끝나나? 하여간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이거 끝나면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이거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낙을 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 분 앞에서 내가 좀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정치한테 저는 희망을 바라질 않아요. 절망만 주지 않으면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11일에 끝난답니다. 네. 예, 11일 일주일도 안 남았네 이제. 그렇군요. 그 우리나라 높이뛰기의 갑자기 내가 그 선수 이름이 그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맞아요. 우상혁 선수가 5시 5분인가에 뭐 저걸 할 거예요. 벌써 지났겠죠. 어떻게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왜 반응들을 못 봤죠 그거? 예, 못 봐서 네, 못 그렇습니다. 보고 대기실에서 준비하다 와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네. 박성민 최고는 진짜 준비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럼요. 모르시죠? 거의 주요 언론들의 모든 사설까지를 달달이 아주 그냥 줄치면서 읽는 제가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 준비를 많이 하는 경우 거의 못 봤습니다. 저 노트가 한번 공개돼야 됩니다. 예, 아니 진짜로 그러나 참신하지는 못하. 아니 진짜 훌륭해요. 난 그 자세 내가 우연히 봤는데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그때. 이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그건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당대표 토론에서 윤 대통령하고 같이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좀 아까 2부에서 김상훈 정책위 의장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리고 어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두 분 모두 뭐냐면 일단 당대표끼리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는 건 그건 오케이다. 근데 일단 당대표하고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토론에서 이 얘기를 한 거는 그 앞전에 한동훈 대표가 먼저 금투세와 주식시장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좀 대화하고 싶다. 진 대표와 야당과 대화하고 싶다 하니까 이때 방송 나가서 나는 지금 당장 만나고 싶은 거는 대통령이다라고 한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재명 그 시간순이 그렇게. 네네. 이재명 진 대표의 어떤 그 정치적 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만나자고 하지만 내 상대는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그 포석을 깔아놓은 것 같고요. 저는 당 대표가 되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신임 대표가 이제 주요 정당 대표들 예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바로 풀어야 될 국정 과제들 논의하고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 만나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실에서도 당연히 거부하거나 그럴 거 없이 바로 그냥 일정 잡고 만나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제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요즘 부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생 아젠다를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뭐 경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경제 상황과 관련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흐름 중에서 이렇게 경제 상황이 심각하니 대통령과 만나서 좀 대화를 하고 이 국면에서 정치가 좀 힘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좀 희망사항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당연한 거죠. 사실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민생 경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거는 지금 국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좀 당연해 보이고 오히려 대통령께서 먼저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좀 어떤 조건 없이
뭐 의제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좀 제한을 두지 않고 만나겠다라는 의사를 전격적으로 피력하는 게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너무 거부권 정국이 장기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계속 이런 방식으로 뭐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국회에서는 계속 법안이 통과가 돼도 번번이 이렇게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면 이거야말로 완전 생산성 제로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한번 좀 풀 때가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 만나자 그랬잖아요. 또 그 토론회 하자. 네네. 금투세요? 금투세 가지고. 네. 근데 그 박찬대 원내대표 지금 현 대표 권한대행이죠. 근데 뭐 그렇게 반응이 신통치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회계사 뭐- 출신이고 그 공직에서도 있었던 박찬대 분인데. 원내대표가 회계사예요. 네네. 회계사 네, 출신이고. 공인회계사. 네, 그리고 국세청에도 있었고 또 굉장히 우리나라 유수의 회계법인에서도 있었는데 그러시구나. 제가 저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좀 회피하는 걸 보면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금투세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진성준 의장이 그때도 총선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굉장히 한번 이렇게 들이붓고 그리고 나서 잠잠해졌다 다시 나오는 건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 회계사로서의 전문성과 어떤 정책적 판단을 봤을 때 이거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당내 논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 또 대표가 이 부분에서도 어떤 입장을 낼지 아직 대표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재명 진 대표가 어떻게 입장을 낼지를 좀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잠깐만요. 진 대표 자꾸 있는데 왜 진 대표예요? 그 뭐 한동훈 대표가 어차피 이제 대표 되실 분이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뭐 소령 진 대령 진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처럼 예, 진 대표라고. 자꾸 전 라면이 생각나서 왜 진이었나 그렇게 생각했죠. 예. 근데 뭐 이렇게 굳이 피한다 이렇다기보다는 어쨌든 당 입장에서는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 지금 보면 입장이 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당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기재위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완은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을 하자라는 입장이 확고하게 서 있는 거고 다만 이재명 대표 후보께서 지금 이제 토론회나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이제 금투세를 좀 뭐 완화하거나 유예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아주 확고하시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당대표가 될 것으로 아주 유력하게 점쳐지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점쳐진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왜 네. 점이라는 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점치는 건데. 네, 뭐 어쨌든 뭐 거의 확정적이죠. 거의 확정적인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당 입장에서는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이재명 대표를 설득을 하든가. 그러니까 당에서. 왜냐하면 정책이나 이런 데서 이유를 갖고 반대를 하고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금투세 관련한 논의는 아주 오래된 논의고 당이 사실은 이 시행 시점 자체를 완화한 그 이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 차라리 이제 우리 안에서의 입장 정리는 좀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의중대로 민주당이 흘러가겠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이 금투세가 얼마만큼 영향이 있고 중요한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이재명 진 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대선 지고 나서 재보궐로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고 재산 등록하고 한 거 보고 모두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국방이 배정받아서 갔는데 국방가위원 주식만 2억 3천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대선 지고 온 민주당 당원들이 다 멘붕에 빠져 있는데 이때 주식할 정신이 있었냐 할 정도로 저는 주식에 진심인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개미 투자자의 심정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잘 알고 그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진성준 의장 얘기도 맞아요. 금투세에 해당되는 퍼센테이지는 진짜 한 줌도 안 돼요. 뭐 1.0%라고 추정하고 있죠. 1.0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큰 손들이잖아요. 세금 물리겠다 그러면 이분들이 쫙 빠져나갈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주가가 뭐 폭락까지는 안 되게 떨어진다든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갈까? 뭐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많이 갈 수가 있으니까 부동산이 또 폭등할 수가 있다. 뭐 이런 하여간 측면을 우려하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는 모습도 좀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네. 근데
자, 내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갔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게 부산인가요? 부산 맞죠? 네네, 비공개로 부산 부산에 방문하신 거 가서 아닌가요? 깜짝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하는 거. 근데 뭐 저는 나름대로 신선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제 좀 삐뚤게 보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대통령 부부의 휴가 일정이나 어떤 모습으로 휴가를 보내고 있는지는 이미 국민들의 관심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조금 한가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좀 비판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국내 증시가 굉장히 갑자기 폭락을 했잖아요. 최대치로. 근데 그 국면에서 뭐 정책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뭐 휴가 반납을 하고 뭐 상황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휴가 복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이 정도 사안이면. 아니면 뭐 휴가를 떠나기 전에 어떤 국내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안 좋으면 사실 휴가를 반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폭염 대책이나 아니면 방역 대책 이런 것 때문에 휴가를 반납하는 일도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이제 휴가를 가서 뭐 약간 좀 한가로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 앞에 보여지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광경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휴가 갈 때 돼서 휴가 대통령실 네. 계셨으니까. 네. 근데 지금 대통령 휴가 가셔서 하시는 거 보면은 옷만 바꿔 입었지 그냥 민심 청취하고 군부대 위로 방문하고 하는 거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에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폭락했는데 빨리 복귀해서 이거 비상경제회의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이렇게 그 국정 운영자에 대한 비아냥으로 좀 느껴지는 게 첫 번째 그 주가 폭락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국내적 요소로 된 건가?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국제적 요소로 된 거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같이 다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주가 폭락한 부분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먼저 야당에 초당적으로 대화하자 토론해도 괜찮다. 나는 원내대표야 격이 안 맞아도 난 토론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회피해 나가면서 지금 마치 대통령의 휴가가 이 주가 폭락에 뭐 원인이 된 것처럼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가 좀 이성적 영역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 야권에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통령께서 통영시장 방문하고 군부대 방문하고 이런 부분들 저는 근데 솔직히 대통령께서 이번 휴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그 후반기 국정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뭐 통영시장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고 힘들어하는 군인들 위로하고 한다면 그것 역시 통수권자이자 대통령으로서의 책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휴가 가서 주가가 폭락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이 정부의 이 위기 대응 능력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거의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어떤 사회적 참사나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는 그 정도나 아니면 대처하는 속도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내놓는 해결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과연 이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주가 폭락 사태의 조짐이 보였던 지난 2일에도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간 게 또 드러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실 자체에서 이런 상황의 조짐이 보여도 뭔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태가 벌어진 뒤에도 이렇게 위기를 좀 빠르게 대처하고 수습하려는 모습이나 아니면 국민들께 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별로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대통령실 있었을 때 우리 이승만 위원장 저기 휴가 갔었어요 그때 여름에? 휴가 갔었죠. 휴가 갔었고 아기가 어리잖아요. 네, 뭐 그래서 뭐 갔었고 그런데도 그 중간중간에 어떤 현안들이 터지거나 그러면은 뭐 심지어 뭐 주말은 다 근무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뭐 가족사 중요한 거 있거나 그래도 다 반납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휴가는 대통령 휴가 일정에 맞추는 일정이었죠. 아니 모든 정권을 초월해서 대통령실 예전에 청와대죠.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은 오래 근무하면 진짜 이빨이요. 예? 그렇죠. 다 나가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저 4개 빠졌습니다. 그죠? 네. 저는 턱이 좀 안 좋아졌었어요. 아니 입을 사실 꽉 다물다 보니까. 이게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이빨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많이 그만큼 그렇더라고요. 힘들. 그러니까 네. 그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유 뭐 거기 가면은 뭐 삐껍한 척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권을 막론하고 그렇게 힘들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다. 저는 그분들 참 아주 뭐 대통령실에 계시거나 아니면 청와대에 계셨 분들이나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고 하면은 생리가 빠지는 경우는 정말 드물게 이제 몇몇 분들이 있고 이렇게 보통 뭐 크라운 쉬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피로가 누적돼서 잇몸이 주저앉으면 그렇죠. 그러면 그 크라운 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잇몸이 나가기 때문에 이빨이 빠지는 거죠. 턱 괜찮아요 지금? 네, 뭐 보통 이제 그렇게 일을 그게 열심히 할 젊은 사람도 때는 좋게 되는구나. 일을 할 때는 좀 저도 모르게 이렇게 꽉 다무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왜 그렇게 이를 악물고 일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를 갈면서 일을 한 겁니까? 뭐 악물고 하다 보니까 이가 갈린 거겠죠.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3부는 여기서 줄이고 계속해서 4부에서 두 분과 얘기 나눠보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여의도 청년 정치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있잖아요. 내가 오늘 2부에서도 그 김상환 그 정책위 의장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여야정 뭐 협체 좀 만들고 뭔가 좀 이제는 좀 뭐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는 듯한 느낌은 보여요. 정근대 솔직히 그 이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이게 모든 지금 비난의 화살이 국회를 꽂히고 있어요. 지금 국회를 탄핵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국회는 탄핵을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국민들이 도대체 당신네도 월급 받고 뭐하냐는 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라도 일단 잘 되게 해야 됩니다. 일단 정쟁 정국은 뭐 끝나지 않겠지만은 잠깐 벗어나서 8월 한 달 동안만 민생 정책 가지고 논의하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9월 넘어가면은 어차피 정기국회 시작하고 국정감사 시작하면 또 다시 걷잡을 수 없는 정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9월, 10월 달 정기국회 기간 중에 이재명 대표 이제 다른 사건 판결들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쩔 수 없이 정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한 달 동안만 정말 필요한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만 논의하자라고 하는 제안은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또 민생 법안도 논의해야 되지만은 지금 국회가 정말 절호의 타이밍인 게 지금부터 내후년 6월까지 지방선거까지 선거가 없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동안에 그 선거에 매몰되지 않고 여야가 민생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꺼내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다 꺼내놓을 것 중에서 정말 부담됐던 연금 개혁 문제라든지 지난 그 총선 마지막에서 또 문제가 되긴 했지만 연금 개혁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 거대 플랫폼 산업 문제라든지 우리나라가 그 우버가 안 되는 유일한 나라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언제까지만 덮어놓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나오는 무슨 뭐 의료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 꺼내놓고 얘기하자 하는 이 절호 얘기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인데 선거가 없는 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쟁은 욕을 먹어도 별 상관이 없으니까. 예? 내후년 6월이 이제 선거니까 그렇죠. 딱 그 전년도 10월 달까지 정기국회까지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중도 어필하는. 예. 말씀하세요. 예. 근데 일단 저는 이 밀린 방학 숙제를 좀 처리하듯이 뭐 해치우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직무유기는 이제 좀 멈출 때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 뭐 민생 법안 처리든 뭐든 다 좋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제대로 일을 안 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뭐 민주당이 통과시킨다라고 계속해서 하면서 민주당 탓을 한 것도 맞고 여당이 아니면 뭐 제대로 대안 제시를 안 하면서 대화에 임하지 않은 것도 맞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저는 다 반갑기는 합니다. 어쨌든 공감대를 이뤄서 원내대표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고 뭔가 법안을 좀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들 특히 뭐 비쟁점 법안들은 좀 빨리빨리 통과를 시키자 이런 거는 좋은 거죠. 그래서 좀 하루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손에 잡히는 결과물들이 좀 빨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돼요. 그게 아니면 그게 중요해요. 네, 그게 아니면 이게 대통령의 거부권에서 비롯된 국회의 무력화를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국민들의 인내심이 저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당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국회의 활성화에 좀 같이 임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는 국회의 무력화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딱 한 가지 조건만 맞으면은 거부권 행사 안 하실 거라고 봐요. 여야 합의해서 와라. 라고 그렇다면 거부권 행사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 22대 국회,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와 함께 초반 2년을 함께 했던 21대 국회를 보면은 그때 정부가 중점 과제로 냈던 법안이 총 718건이에요. 이거 그냥 정부가 국민 민생을 위해서 이 법안 해달라라고 했던 건데 이 중에서 처리율이 4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은 전부 다 임기 만료 폐기됐어요. 모든 정쟁 가운데 정부가 좀 일 좀 해보겠다고 했던 모든 법안들을 절반을 잘라서 그냥 못하게 해버린 거거든요. 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은 이 중에서 우리가 그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 부처도 그렇고 주요 입법과제 현안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각자 진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입장을 이거는 완전 반대, 이건 보류, 이거는 그 논의 가능이라고 다 가지고 있어요. 정말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거 한번 다 꺼내놓고 우리 가능한 거 먼저 100개 먼저 해보자. 뭐 100개든 200개든 먼저 해보자라고 그 꺼내놓고 시작하는 게 이번 정기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여야가 할 수 있는 국민께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 말이 좋아서 여야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사실상 지금까지는 대통령실이 저는 여당에 오더를 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령을 내리는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여당 내부에서는 합의를 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또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당 자체에서 아예 움직일 공간이 없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그럴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힘이 그리고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굉장히 셌고 또 수직적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으로 좀 그동안은 살아오셨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한동훈 호가 새롭게 출범을 했고 친윤 의원들이 어떤 당내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없는 환경도 됐고 그리고 민심이 무섭다라는 것을 총선 참패라든지 이번 전당대회 국면을 보시면서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당에 좀 여지를 주셔야죠. 당에서 결정을 하고 당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 또는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당이 충분히 움직여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공간을 좀 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다 쥐고 가시려는 것은 욕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현안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또 이것도 좀 이 사기 탄핵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이걸 구성을 하고 장동혁 의원이 아마 여기 TF 단장인가 장동혁 의원 맞나요? 네, 맞죠? 맞습니다. 단장을 맡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일종의 그 계속 연이은 탄핵 일주일에 한 번 꼴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기에 맞서는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말 소설 같은 시나리오가 나온 거죠. 이게 최재형 목사가 그냥 영부인에 대한 어떤 몰카 공작뿐만이 아니고 대통령을 어떤 주술적 이미지와 연결시켜서 중국의 옥세를 전달하여서 이렇게 주술에 의한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탄핵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 박모 씨라는 제보자가 나와서 이제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실제로 나왔다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천공과 관련이 있던 박모 씨라는 사람을 영입해서 이 사람과 함께 한 달 넘게 수행 일을 하면서 내가 중국께서 건용 황제라는 옥새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내가 천룡한테 줄 테니 천룡이 대통령 부부 천공한테 줄 테니 천공이 대통령 부부에게 이게 대통령이 되는 옥새입니다라고 전달했다고 네가 증언해라. 라고
시나리오를 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영상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 박모 씨라는 사람이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하니까 이거 방송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가서 제보가 되게 된 거 아닙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서울의 소리 측은 지금 그 국회의원 정치인하고 그걸 보도한 언론을 전부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지금 이미 냈잖아요. 잘 됐죠. 자기네는 네. 억울하다는 거죠. 네, 잘 됐죠. 그러니까 고소 냈으니까 수사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재형 목사도 그 옥새를 들고 있는 사진까지 있었고 방송을 촬영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고 첫 번째 옥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땐 모른다고 하더니 두 번째 다시 얘기해서는 자기가 그때는 대답을 잘못했다. 알고 있다. 방송 제작된 건 맞다라고 시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실제로 방송이 됐다면 또 야당과 야권 정부에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왔을까? 이 부분은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부분이고요. 저는 탄핵은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영역이고 또 다른 하나의 영역에서는 그 이제 최상병 사건 때 있었던 그 단톡방에 있었던 김기현 변호사의 제보 조작 사건 역시도 같이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서울의 소리 측은 지금 뭐 더 이상 추가 취재가 가능하지 않아서 이 취재를 그만뒀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서울의 소리 측은 소위 말해서 이것이 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국민의힘이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행동이야말로 전형적인 저는 물타기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이 이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TF에서 이름도 기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뭘 하려고 하냐 보니까 뭐 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있는데 그것을 제보한 그 제보자와 뭐 야당 의원이 뭐 모의를 했다, 접촉을 했다 사전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또 한 축으로는 김건희 여사 그 가방을 건넸던 그런 최재형 목사 관련해서 뭐 위증 혐의 로 고발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과 김건희 여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그런 일들을 일종의 좀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또는 방어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별로 호소력이 없어요. 일단 국민적으로 봤을 때 호소력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동의를 얻기도 어렵고 결국 이런 일들을 하는 거는 그 해병대원의 죽음 의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라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뭐 김건희 여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최재형 목사를 고발하는 것 자체가 뭘로 보이겠습니까? 국민들 눈에는 결국에 어떤 그 김건희 여사의 비위 의혹로 뭐 아니면 고위직 인사에 개입한다라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좀 다른 의혹으로 덮으려고 그 제보자를 공격하는 형태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전혀 실익도 없고 어떤 임팩트도 없고 이거를 여당이 지금 할 일인가? 저는 오히려 이럴 시간에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 사과하셔야 된다.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한번 건의하는 게 여당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정권 들어와서 정말 이런 걸로까지 당하나라고 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 명의 제보자로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 줄리 의혹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첼리스트 한 명의 그냥 발언으로 시작해서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장관과 그 뭐 김현장 변호사 30명의 회동 이거 가지고 몇 달을 끌었습니까? 이거 정말로 과거에 없어진 김대엽 병풍 사건 같은 일들 정말로 증명도 될 수 없고 확인도 될 수 없고 한 명의 제보자의 의혹만으로 시작해서 키워왔던 일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 사건도 똑같이 될 수 있었던 일을 그 제보자가 중간에 다시 이 진실을 밝히면서 나온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만 되돌아봐도요. 국회가 그 의혹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미리 사전적 작업에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제가 이게 정말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한 게 이게 결국에는 진상규명의 조력자들을 집권 여당이 권력으로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의미도 없고 적절치도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아주 미시적인 것들에 집착하면서 본인들의 논리를 강화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으로 지금 이 모든 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뭐 물론 뭐 제보자에 대한 적절성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이제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최혜병 죽음과 관련한 문제는 일단 국민들의 생각은 굉장히 확고하시잖아요. 굉장히 대다수가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었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여당에서 얘기해야 될 거는 그냥 딱 두 가지예요. 이 최혜병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 그 길에 이제 여당이 함께하겠다. 이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그 최재형 목사를 어떻게 공격을 하고 뭐 위증했다 고발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이 김건희 여사가 사실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그것 자체에 대한 좀 구설도 많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국민들 앞에 아직 제대로 사과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야 되는 거지. 이게 여당이 여기다 대고 뭐 이 사람은 제보자가 이상한 것 같고 뭐 위증을 한 것 같고 고발을 해야 되고 야당 의원과 공모를 했다 이런 식의 의혹 제기를 하는 거는 사실상 헛발질에 가까운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차상병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차상병 특검법 지금 민주당은 재발의를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 역시도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이라면 뭐 그거는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발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대응적 차원에서? 전당대회 당시에 한동훈 당시 후보가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제3의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첫 번째 얘기고 발의하자라기보다는 가지고 있자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 곧 나온다. 이거 지켜보고 하자라고 그거 언제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우리 추경호 대표도 공수처 가가지고 빨리 수사 결과 내달라라고 그 1주년 때 얘기를 했었고 민주당도 좀 같이 촉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정당도 어떤 사람도 은폐하거나 가리려고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공수처 수사 결과만 나오면 경북 경찰서 수사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박정훈 단장은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은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두 가지 수사 결과를 가지고 국회가 그거를 전부 다 보고 국조도 요청하고 국조에서도 안 풀린다라고 하면 특검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쓰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공수처가 정말로 수사 속도 내고 있고 관련 사람들의 통화 기록까지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특검을 또 같은 내용으로 더 악법을 강요한 내용으로 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진실 규명이 아니고 의혹만 더 키워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대표 뭐 진께서 당대표 확정되시면은 공수처 한번 찾아가서 빨리 내달라 이게 여야의 의견이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게 지체되거나 늦춰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공수처 얘기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검찰이 요번에 그 통신 기록 조회한 거, 기록 조회가 아니에요. 통신 조회합니다. 네. 기록 조회는 A라는 사람이 누구랑 전화를 했는지 쫙 뽑아보는 통신 기록 조회고, 요거는 그 번호의 소유주와 주민등록번호 요거 하나가 뭐더라 3개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 그러니까 저는 좀 과했다고 생각하고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상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거의 민간인 사찰 아니냐 이 정도면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관련자들은 조회할 수 있죠. 근데 조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지금 뭐 의원들 그다음에 당직자들, 보좌진들 다 뭐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기자들 포함됐어요. 근데 기자들 플러스 기자들의 지인, 기자들의 친척, 기자들의 가족 이런 분들까지도 뭐 포함이 됐다라고 하고 지금 뭐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서는 뭐 어디서 이제 가게 하고 있는 내 친구까지 뭐 포함이 됐다더라, 조회를 했다더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죠. 왜 이 정도의 대규모로 그리고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대규모로 이 조회를 했느냐 이거를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검찰의 권력을 사실상 남용한 거 아니냐. 검찰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민간인들에게 사실상 사찰로 느껴질 수 있는 행위들을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원칙적으로 이제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거의 7개월 만에 이제 통보를 한 거잖아요. 위법은 아니에요. 위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법의 취지에는 그렇게 적합하다고 보기가 어렵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어떤 설명을 내놓는다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법적으로 뭐 문제될 게 없이 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더 질타를 받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에서도 거의 지금 쉴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좀 제한적으로 행해지는 게 맞다라고 입장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 검찰이 이번에 너무 저는 많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쉴드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가지고 싸우면 정말 못난이 싸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3년 전에 이제 대선 캠프 뛸 때 그때 공수처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 89명하고 기자들하고 다 털었어요. 2023년 1월일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저도 확인해 보니까 다 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대체 나를 이랬을까라고 생각해봐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2022년이군요. 네,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렇게 공수처에서 그때 무소불위의 공수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통신 기록을 다 털어도 통보도 안 해줬어요. 그냥 자기가 직접 통신사에 확인을 해야지만. 그래서 2022년 7월에 이 법규가 법규정을 만들어진 했지 거예요. 않습니까? 만들어서 그래서 해준 건데 네. 근데 여기에서 그때 그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도 공수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 걸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공수가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민주당은 이때 당시에 김만배 신앙님 그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이게 민주당 관련 인사들 한번 다 털어보자라고 하고 검찰이 턴 게 아니잖아요. 김만배 신앙님 그리고 주요 그 참고인들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보고 이 사람과 그 중요한 시점에 통화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해서 타고 내려간 게 처음에가 이제 통신기록 확보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는 그냥 통신사에서 이때 통화한 사람들 번호 주세요라고 해서 번호만 알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통신 그 내역 확인을 해가지고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인한 겁니다. 근데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세 번째 단계가 통신 영장을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와 통화했는지 무슨 내용을 했는지 통신 그게 내역을 이제 통신 기록이죠. 네. 그것까지 간다면 정말로 검찰이 이 민주당 얘기대로 미친 짓을 한 거죠. 하지만 거기까지 간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게 그냥 그물망 던지듯이 민주당 관계자들 중에서 김만배 신앙님과 통화한 사람 찾은 게 아니고 김만배 신앙님과 통화한 사람들 중에서 확산돼서 나간 거고요. 아직 이걸 가지고 통신 영장이 나간 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뭐 3,000명을 했다라고 얘기 나오는 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어요. 내가 통신 기록 조회 당했는데 그 수사관하고 통화해 보니까 3,000명 있다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그 정도 얘기일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김만배 신앙님이 여론을 조작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그 수사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지 이거에 가지고 내가 한번 들춰졌네라고 이 정치적 공세로 몰고 나오는 거는 오히려 3년 전에 민주당이 했던 얘기를 다 뒤엎게 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대통령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과거에 이제 자기 부인과 부인의 가족, 부인의 친구들이 이렇게 조회를 당했다는 걸 두고 이제 거의 굉장히 경노하셨잖아요. 과거엔 예.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 동일한 사안을 두고 경노하셨는데 지금은 경노하지 않으시는지 왜 따끔한 쓴소리 한번 안 하시는지 그때는 정말 미땡짓이다라고 예.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지금은 왜 아무 말씀 없으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궁금증이 다음 주까지 풀릴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승환 전 대통령 기승전관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